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출현했던 시기와 그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AI가 이제 우리 생활에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은 이제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런 분열 구조가 더 강화되고 더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낙연 전 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혼란을 빨리 끝내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려면 인용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실제로 무슨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간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인용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전의 헌재 탄핵 심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심판과 달리 이번에는 헌재 내부 얘기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새어나와서 그걸 접할 때마다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이것이 끝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왔을 때 반발하는 거. 제가 지금 NBS 조사,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44%가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땐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좀 승복 선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아쉽죠. 했어야죠.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 혼란을 가져온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저는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빨리 해줬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거 당연히 승복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기자분이 지난번에 승복했다는 거 계속 밝히시지 않으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복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형식 논리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니까. 네네,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운명의 변화가 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니까 예. 예, 업무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예. 그러니까 승복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을까? 좀 편안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보면서 탄핵 심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굉장히 궁금은 하죠. 근데 아까 잠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오늘 MBS 조사를 보면 헌재를 불신한다. 헌재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응답자가 46%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예. 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예. 특히 변론 과정에서 예.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생겼다는 것 이게 하나 있을 테고 또 헌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법부, 법원도 신뢰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법원 청사가 시위대에 공격을 받고 6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분란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선거할 때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비호감의 중심 인물이 또 그분들이기 때문에 더 승복 못하겠다. 이쪽이 죽으면 이쪽이 살 것 같고 이런 그 심리가 거기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승복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우리 쪽이 지면 저 미운 저 사람이 기세등등할 텐데. 감정. 예, 네,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걱정이에요. 네. 걱정인데 자 이제 제가 좀 시나리오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니까요. 기각이 됐을 때를 먼저 가정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 때 그런 얘기했죠. 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첫째. 둘째, 개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만일 복귀하면 개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불행하지만 정말로 그 약속은 믿을만 할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믿고 싶지만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깔려 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당신 왜 약속 안 지켜?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 사람이 그대로 하고 예. 국회의 의석 분포도 그대로고 말하자면 거대 야당도 그대로 존재하고 거대 야당의 중심 인물도 그대로 존재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 크다면 예. 아마 기각해서 돌아온다면 그날로부터 퇴진 운동이 또 시작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뭐 같은 이유로 탄핵은 못 하잖아요. 일사부조리 원칙 때문에. 다른 걸 또 끄집어 나오나요? 그렇죠. 탄핵은 어렵겠죠. 탄핵은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 이 장외 투쟁 같은 것. 그게 그래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이재명 대표 유혈 사태 언급한 거. 네, 그건 좀 마음에 걸려요. 제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들이 어느 경우에도 폭력이나 이런 건 없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이분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거 수차례 얘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수차례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얼굴 맞대고 한다는 게 좀 힘들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대폭 개각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본인들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기 불편해지겠지요. 저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인용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한다면 이건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NBS 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 33%요. 김문수 장관이 9%, 오세훈 시장이 4%, 홍준표 시장이 4%, 한동훈 전 대표 4%.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만 9%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세 잠룡들은 전부 4% 동률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보다 좀 안 나왔어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저기 다 한 자리 숫자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많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대통령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가겠죠. 예. 앞서갈 텐데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예. 그러면 원통 국민들은 이재명으로 괜찮을까? 예. 이쪽에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층도 상당히 두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당히 좀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하나의 특징이 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률보다는 예. 싫다는 응답률이 10% 이상씩 높았어요. 음. 그들이 응집할 것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척점에서는 어떤 유력 후보가 그걸 얼마나 흡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겠지요. 지난주에 그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33 나왔는데 그때는 34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모름, 무응답, 뭐 지지 후보 없음. 이게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은 37% 나왔고요. 오늘 MBS 조사 36%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지지하는 사람 없다라고 대답한 37%를 뜯어보면 중도 플러스 보수가 그 37%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게 당단위들인데 이게 좀 그 국민의힘 후보예요. 요거는 좀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죠. 변하겠지요. 예. 변하겠죠. 이재명 대표 아닌 유력 후보가 정해지면 좀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을 것이냐는 거 가봐야 알겠지만. 그건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총리님께서는 17대 대선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열심히 대통령 만들기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국갤럽입니다. 여론조사 찾아보면 5월 대선 직전에 뭐 4월, 3월 이런데 이 안희정 당시 후보가 존재했을 때에는 지지율을 나눠 먹다가 맨 처음에 여권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져서 그 경선 이후 경선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때를 보면 40%가 넘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42% 나왔죠. 근데 지금은 당내에 뭐 안희정 후보 같은 뭐 경쟁자가 없잖아요. 네. 건너편 쪽에도 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이러면은 일각에선 야 지금 이러면 33, 34가 아니라 한 40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비호감 때문이라고 보세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아까 이번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 못하겠다가 네. 44%가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그다음 그러면 이재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거부감 또는 반대의 경우는 윤석열 꼴을 또 봐야 되는가? 이것이 승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보면은요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거의 2배였었어요. 네. 지금은 오차범위 내의 박빙입니다. 네네네. 그때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꽤 신선한 기대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비호감 요인들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사법 리스크도 없었고. 네, 사법 리스크 없었고 또 그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모에서 주는 착한 남자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꽤 많이 몰렸었죠. 다른 대안도 없고. 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막 4%까지 추락한 다음에 예. 대안으로서 문재인 후보가 떠올랐다면 최종 득표율 42%는 오히려 낮은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때의 문재인 후보보다 더 좋은 여건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MBS 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경제 어떤 분야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성장을 꼽은 사람이 응답자의 80%고 분배는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배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거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에 대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예. 앞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예. 뭔가 전체 파이가 이렇게 키워지지 않고는 이걸 돌파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으네요. 예.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청년층의 보수화 아하. 하고도 어딘가 뿌리가 이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청년층의 보수와 피부로 느끼세요?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경우 예. 네, 느끼지요. 아니 저는 애들을 가르치니까 진짜 그건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과 지금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사회 배경에 대해서 예. 전체 여론조사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진다. 특히 청년들 경우에는 더 불안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난 뒤에 남학생 한 분이 제 옆으로 오더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장이냐 네, 분배냐. 청년의 보수화 어허. 또는 극우화까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좀 걱정스럽다는 투로 물어봤어요. 총리님께서 자연스럽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가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청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장 동력이 찾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다들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 좌절감이랄까, 폐쇄감, 뭐가 꽉 막혀 있는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갖다 보면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는, 그래서 좀 보수 쪽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일 말이에요, 조기 대선이 있더라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호남 지역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총리님께서는 전남 지사도 또 지내셨고, 뭐 거기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근데 어제 재보궐 선거 있죠. 네네. 저는 뭐 딴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관심 둘 만한 이 예. 투표율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 안 두는데, 어전 전남 담양 군수의 선거 결과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조직 선거인데, 물론 담양은 낮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조직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어요.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군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남이 지금의 국힘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국힘의 보수 세력에 대항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예. 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은 꽤 높습니다. 아하. 네, 그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말고 작년 가을의 보궐선거에서도 예.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렇게 근접했었거든요. 맞아요. 제 기억납니다. 네네, 조국 혁신당이 당선은 못했지만 예. 이제까지 민주당 아닌 세력으로서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이 득표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번 탐양에서는 뒤집어진 것까지 있는데, 그 비슷한 여론조사가 몇 번 이미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KBS의 2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아닌 대안을 내야 된다,
내놔야 된다라는 응답이 31%나 됐었어요. 예. 네, 이제까지 민주당에 대한 호남민의 태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고 하고 그 뒤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다는 전제하의 질문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이 계속돼야 되느냐 중단돼야 되느냐. 헌법 84조. 네네. 그것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51%가 계속돼야 된다는데 호남에서는 58%가 나왔어요. 차이가 전국 얼마-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네요.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그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면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전국 평균보다 호남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이번 담양 선거가 물론 선거라는 것은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력 인사가 민주당 그 진영을 박차고 다른 쪽으로 갔다든가 예, 예. 후보 말고도 예. 네, 그런 것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아하. 있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 선택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거기 갔었다며요 이번에 선거. 예, 때문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뉴스에 봤습니다. 이거 뉴스에 봤는데, 근데 그게 참 곤란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대선 때도 호남에서 80%대 득표를 했는데 네네.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은 제 기억으로 9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온 편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좀 힘들겠다.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 정량해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실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만나서 해결할 만한 일은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뭐 특별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 천하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치, 이재명 정치가 함께 청산돼야 한다고 예. 주장해 온 사람인데요. 예. 만난다고 해서 그 주장을 바꿀 수야 있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네. 건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뭐 쑥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예, 좀 공허해졌죠. 예. 네. 예, 선거법 2심 판결 나오기 전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생각이 달랐었어요. 예.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었죠. 그 대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또 헌재가 어떤 판정을 할지 모르는데 조기 대선이 현실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좀 공허해지거나 사치스러운 얘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당내 비명 그룹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이후에 그냥 목소리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 네, 맞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미 그 선거법 2심 판결 나오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비명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 네, 예. 비명계는 비명도 못 지르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좀 소리를 내려면은 새미래민주당이나 이런 쪽,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도 어차피 제가 볼 때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본인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 좀 플랫폼 역할 같은 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왜요? 너무 작으니까요. 네, 그리고 약간의 감정 같은 문제도 얽혀 있을 거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네, 그럴 수 감정 같은 있죠. 거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번이 아니라 이 다음 2028년 총선 앞에 예. 양쪽 모두 강경 세력과 온건 합리 세력이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강경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온건 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단이 있다 보면
강경 세력이 득세하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도 강경 세력이 득세하고 국민의힘도 강경 세력이 득세하면 강대 강의 대결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을 이렇게 야기하는 요인이 돼 있다면 거기서 하나씩 갈라져서 차라리 그런 사당 체제가 된다면 적어도 국가의 혼란이나 국민의 분열을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총선이 28년이니까요. 예상론 지금 계산하면은 2028년에이죠. 네. 2028년인데 지금이 2024년이니까 25년. 25년이니까 어떤 정권이 출범할지는 우리가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고 네. 하지만 그렇다면 6월 달에 출범할 정권이 또 어떤 정권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2025년 6월에 만일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 4월이면 3년 차거든요. 네. 이러면은 어느 쪽이 여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여당이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당 체제로 가면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어딘가하고는 연대, 연정 예. 같은 걸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쪽은 도와줄 가능성이 있죠. 네. 내각제는 어떻게 보세요? 내각 책임제를 지금 국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예. 그 미운 국회 세력이 행정부까지 마음대로 구성한다. 이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총리님 근데 대통령제 하면서 장관들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장관시키고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네,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도입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총리에게 그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맞아요. 않는다는 것. 예. 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중간 단계로 괜찮겠다 싶어요. 자 이제 다시 내일 얘기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11시 그래서 제가 볼 때 12시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사실 이 국가 지도급 인사로서 내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지요. 받아들입시다. 당장은 그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막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겠지요. 최소한 폭력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경우에도 지지자를 선동하는 것은 망국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말아야 돼요. 그것만은 맞고 그리고 저항이 있고 시위가 나오겠지만 그걸 안정적으로 수습해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총리님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이후가 달랐거든요. 달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래도 여당 야당 의원들이 싸우더라도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 17대 국회죠. 이후부터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고 나니까 그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전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번에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중요한 건 탄핵을 했다라는 사실, 탄핵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우리 사회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네, 걱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총리하고 분할한다, 분배한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의 양당제, 강대강으로 날마다 부닥치는 이 양당제를 깨뜨리고 다당제로 갔으면 좋겠다. 양극화도 그럼 좀 양극화를 완화가 해서 되죠.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세력이 좌우 양쪽에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게 큰 쿠션이 돼서 혼란이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민들의 그런 분노도 흡수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치권은 더 증폭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점에서 차제에 다당제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았거든요. 네. 뭐냐면 용서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요새 그런 감동을 주는 정당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아마 더 드는 모양입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시달려 봤는데요. 예. 협치라는 말만 해도 몰매를 맞아요. 당내에서.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면 협치해야 된다고 또 그래요. 근데 당에만 들어가면 협치 소리 오면 몰매를 맞아요.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양당제를 전제로 하고 그런 문화를 바꿔주십시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양쪽 모두 쪼개가지고 강과 원이 좀 별도로 하면 어떠냐.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은 예. 그 선거 걱정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그 당에 묶여 있는 그런 일은 좀 완화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선고 자체,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진행된다는 건 국가적 불행인데 우리 국민의 슬기로움을 믿어야겠죠. 뭐 어쨌든 좀 무난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탄핵이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요. 예. 대통령 탄핵과 별도로 예. 장관들 예전에는 국회에서 해임 건의 예. 이런 식으로 했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그 정도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 해임 건의하고 비슷한 정도의 정족수 가지고 마구 탄핵을 해가지고 의결만 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탄핵에 대한 절제 이것 없이는 그 누가 어떤 정부를 세워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뭐 언론도 그렇잖아요. 언론계 출신이시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언론 중재위 뭐 근데 요새 그냥 막바로 고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세상이 각박해지는데 단 전 내일만 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네. 내일 이후에 좀 이게 순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